자, 그러면 고분과 예술 부분을 볼게요. 최근에 이 고분과 예술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때 좀 언급된 거 지금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자, 먼저 고분을 볼게요, 고분. 예, 그래서 고구려 고분, 신라 고분, 백제 고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자, 고분은 이제 보면, 고구려 고분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을 크게 이제 석청 단계하고 돌무지 단계와 토청 단계 나오는데, 석청 단계는 뭐냐면, 고려의 고구려의 정통적인 무덤 형태고, 토청은 약간 중국식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전기 때는 서청, 그 다음에 후기 때는 토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이제, 볼게요. 보통 돌무지 무덤이라는 것도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 형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점점 발전돼 나가요. 그래서 이제 무단식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있어. 무단식 돌무지 무덤은 뭐냐면, 사람을 이제, 죽으면 시체를 땅바닥에 눕히고, 거기에 뭘 쌓아 올리냐면, 돌무지를 올려. 그러니까 돌을 올려놓는 형태야. 그러니까 적석청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이 무덤 형태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이제 비바람이 불면 이 돌이 무너지잖아요? 씻겨 내리고, 문제는 시체가 그대로 보인다는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AD, BC 1세기, AD 2세기 때는 좀 약간, 수장급 무덤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 부근에 뭘 만드냐, 기단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무덤이 파헤치는 것을, 비바람 때문에 파헤치는 걸 막아요. 기단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되게 고구려 건국 전후로 해서, 나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수장급 무덤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등장하는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3단을 쌓아. 3단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2단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거기에 석각을 집어넣어요. 돌 던날 석각을. 그래갖고 이제 만든 것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이제 2단에 그 안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가지고 넓기를 통해서 부부 합작무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부인이 죽으면 집어넣고 길을 막는 거죠. 연도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 그 다음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AD 5세기 후반 좀 이제 석청 말기 때 나타난 무덤 양식인데 그냥 3층을 쌓는 게 아니라 7단을 쌓아. 7단을 쌓고 위층에 방을 만들어요. 이제 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3층까지 실이 조그만 공간이고 방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방 있죠. 이런 방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거기에 부부를 놓고 간을 집어넣고 부부 합작물을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왕릉급 무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총이나 태왕릉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무덤 위에 7개 단 위에 그 위에 사당을 만들어요. 사당. 근데 사당은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 왜냐면 이 사당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당은 남아있지 않고 거기 무덤만 남아있죠. 대표적인 장군총, 태양릉. 그래서 장군총은 아마 장수왕의 무덤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이라고 붙인 거야. 총이라는 건 주인이 확실치 못한 거, 신분이 확실치 못할 때 다 총이죠. 능은 뭐죠? 능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태왕릉은 능을 붙인 건 뭐냐면 태왕릉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강개토 대왕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수왕의 강개토 대왕의 능이 거는 좀 약간 확실성이 들어갖고 이렇게 능을 붙인 거야. 예. 그래서 태왕릉의 어떤 명칭도 뒤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토청은 뭐냐? 석청 말기 때 이제 행렬식 석시문이 중국에 들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토청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국에는 무덤이 전축붕이라고 아시죠? 전축붕은 방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죠? 벽돌로 만들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을 만드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실을 만드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특징은 뭐냐면 벽돌이 아니라 뭐냐면 하강암이야.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우리 거는. 근데 구조는 중국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왜 토청이냐면 여기에 방을 만들고 놓고 거기 위에다 뭘 덮죠? 봉토를 덮어요. 흙을 다지고 봉토를 만들죠. 그래서 토청이라고 해요, 그걸요. 그래서 4, 5세기 때는 이제 널방과 앞으로 옆방으로 달려있는 곳고, 청정은 모주임 청장이 나타나는데, 이 모주임 청장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특유한 청장이죠? 예.
그 다음에 6세기 때는 앞방과 옆방이 없어지고 길이 짧아서 여자형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때는 거의 뭐냐면 외방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규모가 점점 축소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규모가 축소되면 왕권이 약화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규모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왕의 권위를 나타낼 필요 없을 만큼 그 이제 중앙 집권하고 왕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고구려 왕권이 약화되긴 했겠지만 대개 보면 규모와 왕권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해서 왕권이 약해진 건 또 아니에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오히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볼 때 오히려 왕권이 약하니까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벽화를 보는데, 벽화는 이제 그 보통 구식 행여식 석심의 특징이 뭐냐면 방어 만들 때 면이 있죠. 방에 면이 거기에 벽화를 그려요. 이 중국식의 특징인데, 중국에서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에, 여기에 뭐냐면 방면에 벽화를 그렸어. 그래서 그 벽화 주제들 보면 4세기에서 5세기 때 초기 때 그 토층은 생활풍습이나 인물도를 그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냐면 고구려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조가 돼. 왜냐하면 문자 사조는 아니지만 비문자 사조지만, 그러니까 문자 사조 보는 거하고 비문자 사조 보는 거가 뭐야? 확연히 틀리죠. 그래서 비문자 그림을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어오고 자세하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사나 사회사를 아는데 중요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6세기에 들어오면서 연꽃무늬가 많이 돼요. 연꽃무늬는 뭘 상징하죠? 불교. 불교 확산됐다는 거. 일부 사신도가 등장했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연꽃무늬와 사신도는 그냥 유교와 도교, 그 당시 불교와 도교가 확산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구체 생활상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6, 7세기 넘어가면서 사신도, 도교가 주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벽화가 점점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고구려 벽화가 쭉 4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차례도 연결해 보시오. 그러면 먼저 생활풍습도가 나온 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연꽃무늬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신도 같은 게 나오는 게 도교용 나오는 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도교가 많이 풍부했던 건 또 영계소문이 막판에 불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그거 연관도 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옆에 이제 특징은 한번 각각 보시고요. 아까 지금 설명한 거니까. 자, 초기 때 무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초기 때 무덤, 돌무지 무덤, 구식 돌범도 혼재했고, 대개 압록강 유형 퉁구 지역에 대개 분포됐다. 퉁구 지역은 어디 관련된 거죠? 국내성 부분이야. 그래서 그 고구려인들은 그 무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장지들. 그래가지고 그 저상의 영혼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서 대개 보면 이제 도성 있죠. 도성 부근의 무덤군을 만들었어. 그 무덤을 만들고,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뭐 난리 나죠, 지금.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 그거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도 거주지 부근에 뭘 만들었죠, 주변에? 무덤군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주인공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계단식 뭐 일부 남아있는 일부 남아있는 계단식 돌무지 굴망무덤이나 행여식 석시문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볼 때 그려져 있는데 꼭 벽화가 다 그려지는 거 아니야. 행여식 석시문이라도. 그래서 이제 강계토대왕과 장고충 모두 중은 벽화가 존재하죠. 왜 강계통과 장고충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계단식 돌무지 굴망무덤이라도 거기에 이제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화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없어. 그래서 모두들 그 총 같은 경우에는 그 행여식 석시문이거든요. 석시문은 당연히 벽화가 존재할 거라 생각하는데 벽화가 없어요. 이게 좀 특징이고. 자, 모두들 묘지명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모두들 묘지명은 좀 약간 거기 표에서 잠깐 이제 보면 있는데 이 모두들 묘지명이 나와 있나? 네, 안 나있네. 그러니까 모든 모지명은 이제 5세기 중에 길림성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 발견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강계토 대왕 때 모두란 사람이 묘지예요. 이 북부여 수사를 지냈다. 그리고 벽화가 존재하지 않고 묵서명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 묵서명 내용이 뭘 많이 반영했냐면, 그 고구려식 천하단을 반영하고 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모두명, 은 되게 이제 그 묵서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각의 내력들을 이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천하관을 이제 반영했던 그 내용들이고
그래서 모든 묘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볼 때 고구의 지배 방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간역 같은 것들 연구를 자주 할 수 있는데 그 고구의 지배 방식의 특징에서 이 사람이 북부여 수사로 내려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북부여 때 그 지역이 누구 영역으로 속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그 당시 북부여가 고구 영역이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시기가 장수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왕 때니까 이제 북부여는 우리가 알고 있으신 본국이잖아요. 동부여는 이제 강개토대왕 때 점령했고 문자명왕 때 뭐죠? 북부여가 점령했는데 이미 문자명왕 이전부터 뭐냐 북부여가 어디에 예속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구에 실제로 예속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고구의 그 지배 방식과 간역 같은 걸 연구를 하는데 큰 사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처럼 무슨 사고 방식이 반영됐다고 했죠? 그 당시 고구의 지배 방식과 함께 그 당시 일월지자 하백지소이라는 표현에서 뭐냐면 그 고구의 천하관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여기 잠깐 러자가 들어가 있는데 러자 빼세요 이거. 북부여 수사간직만 쓰세요. 아마 이게 러자 고구조사하고 썼다가 러자만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러자 없어도 이제 의미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태왕릉이 있어요. 태왕릉 별표 2개 쳐놓으세요. 태왕의 위치가 이제 잠깐 보세요. 태왕릉은 어디 앞에 있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강개토대왕비 바로 앞에 있죠. 태왕릉. 태왕릉의 명칭은 왜 태왕릉의 명칭이 나오냐면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그 태왕릉 보면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 거의 무너지고 이제 약간 형태만 남아 있는데 이게 7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근데 태왕릉이 있는데 여기 7단 위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그 사당이 있었어. 사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무덤에 있다가 이제 제삿날 되면 사당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강개토대왕. 근데 이제 이 사당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그리고 그 사당을 뒷받침에 전돌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쌓아놓은 전돌들 따라서 무너지게 된 거야. 그럼 전돌들이 꾸르꾸르 요 밑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전돌 파편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면 전돌 파편에 원태왕릉 여서고 여왕. 원하건대 태왕릉이 산처럼 안전하게 매처럼 튼튼하소서라는 명문이 벽돌에 추출된 거예요. 벽돌에서 이제 그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벽돌의 출처가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따서 태왕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태왕이라는 칭호는 누구만이 사용했었죠? 고구려에는 강개토 태왕이잖아. 왕 중에 왕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무덤이 태왕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강개토 무덤일 거라고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에서 태왕릉이라는 그 명칭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장곤총이 있는데 장곤총도 태왕릉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7층 계단식 석총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 장곤총의 무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장수왕의 무덤일 거라고 있어. 예, 장수왕의 무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 장곤총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의 무덤이 평양에 있지 왜 국내성에 있냐? 이게 방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국내성 옮겼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은 뭐냐면 장수왕이 살아있을 때 만든 무덤이다. 수능이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무덤을 수능이라 만든 무덤을 수능인 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살았던 예전부터 친하게 친숙했던 국내성 부근에서 무덤을 만들었다가 장수왕이 평양에 죽었을 때 옮겨가지고 여기에 묻혔다. 뭐 설이 있는데 확실치 못하니까 그냥 장군총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악산호부분부터 덕홍리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냐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안악산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이 안악산호 부분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요때 그 뭐냐면 제작 연도가 확실한 게 나와요. 예. 그래서 37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75년이 아니라 356년이에요. 좀 곤쳐주세요. 연도가 356년. 그래서 제작 연도가 확실한 지석이 발견됐는데 지석은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일대기를 적어놓은 거, 무덤의 주인공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거겠죠? 예, 지석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356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1차 사회의 지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지석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냐면 연표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묵서명이라고 했고 벽면에 그 묵서명이 쭉 나와 있어.
묵서명은 뭐냐면 벽면에 묵서도 있죠. 묵서도 적혀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악사모봉 들어가면 이제 앞방에 이제 있는데 큰 방에 앞에 헌방이라고 하는 앞에 들어가기 입구에 뭐냐면 뭐라 그럴까 그 앞에 인물상 두 개가 있어요. 인물상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인물상 두 개가 있고 거기 위에 인물 그림이 있고 그 위에 그 묵서명으로 쭉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기년 그래서 연도가 나와 있는 기년 묵서명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거기 안악사목은 대행렬도가 있어. 행렬도는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국군의 날 많이 하는 거 군사 퍼레이드. 그래서 군사제도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 마국간 우물 부역 주인독 같은 걸 발견했는데 이걸 이제 통해서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악상호 상당히 사육 가치가 높은 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안악상호본의 뭐냐면 주인을 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 동수설이 있고 그다음 뭐냐면 왕은설이 있는데 왜 동수설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동수설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들어가기 입구에 현실 앞에 입구에 지키는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림이 이 그림인데 그림 위에 묵서명이 있잖아요. 묵서명에 뭐라고 적혀있냐 동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수라는 인물이 원래 선비족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고구려에 기하해가지고 그 고구려 벼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 동수설이 이제 예전에는 학계 통설이었어요. 근데 북한의 학계에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동수가 아니라는 거야. 동수는 그 앞에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신하에 대한 설명이고 묵서에 대한 설명이고 그 안쪽에 현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백나간을 쓴 남자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백나간은 이제 중국의 그 기록에 보면 누구만이 쓸 수 있는 모자냐면 고구려 왕만 쓸 수 있는 모자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왕만 쓰는 건 모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있는 그 무덤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 뭐냐면 주인이다. 그러면 누구의 주인이 된 거야? 그 주인은 왕급이고 동수는 그냥 옆에 지키는 신하 중에 한 명이고 그냥 묵서명에서 동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갈렸었거든. 근데 주인을 쓸 때, 주인에 대한 설명을 쓸 때, 이렇게 정자가 아니고 시갈리 쓰는 거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수는 그냥 그 앞에 지키는 그냥 신하고, 왜냐면 죽은 후에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 현실 앞에 있는 큰 그림 속에 있는 그 왕이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보고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최근에 왕릉설이 되게 유력한 견해예요. 그래갖고, 그 미청왕설도 있고 고공왕설도 있는데 뭐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예. 그 다음에 덕흥리 고분이 있는데 덕흥리 고분 원래 이게 들어쓰기를 완전히 못했네. 예. 자 덕흥리 고분도 이제 구식 돌방 무덤의 하나죠. 유주사사 진해 무덤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거기 중국 사람인데 원래는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쫓겨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와서 들어왔던 고구려 기국했던 고구려 기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주자사 진해 무덤을 보면 유주자사라고 하는 거 보면 유주가 지금 어디죠? 북경이죠. 북경이고 거기에 이제 자사 밑에 태수가 있잖아. 그래서 자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태수들이 딱 서 있는 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경까지도 그 당시 우리 땅이지 않았을까? 고구 영토이지 않았을까? 하는 관점이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왕조에 있을 때, 원래 지사가 유주자사이기 때문에 예전 생전의 모습을 그냥 그린 거다. 이렇게 이제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 직녀도도 존재하고 있었고, 여기에도 그 유주사사 진에 대한 설명인 600자간의 묵서명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청이도본 같은 게 영권몰이, 비천상인데 불교적 요소가 다에 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묵서명이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모두의 모지명이 묵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안악사모봉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도 있죠? 덕흥리 고분도 있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근데 아까 전에 모두의 모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다? 벽화가 없다. 그렇지만 보통 다른 책에서는 안악사모봉이나 덕흥리 고분이나 장청이고는 다 벽화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물 풍성도보다는 이제 주로 불교 문화가 이제 많이 반영하는
그게 등장했는데 중기 때는 대표적인 게 쌍용총 같은 게 있어요. 쌍용총은 이제 인물도면서도 그 뭐냐면 사신도 불교 공연도 같이 있어.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서방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전시가 호시사의 팔각형 돌기둥 2개와 두팔청장 같은 기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마, 인물도, 행렬도, 사신도, 불교 경영도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기 때는 이제 그 인물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꽃무늬 같은 그 불교식 양식도 많은데, 주주는 뭐죠? 불교식 양식이 많아.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각종총은 신은 그림이 나오고, 무용총은 춤추는 사람의 그림이 나오죠. 무용총의 적격도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수조총 수족도, 수산이 고분 교회도 등등 있고, 특히 수산이 고분은 나중에 일본 다카마스 고분 있죠. 그 다카마스 고분에 나온 그림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수산이 고분을 그렸던 사람이 어디 가서 또 그렸다는 거야. 일본 다카마스 고분에서 그렸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기 때는 아까 얘기했처럼 인물 풍속도 사신도 그 다음에 그 불교 그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었고, 특히 불교 양식들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호기 때 들어가면 점점 이제 추상적인 것들이고 사실적인 것들이 없어져. 그리고 불교적 양식도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뭐가 등장한 사신도 같은 도교적 양식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후기 양식은 강서대모가 있고요. 병문에 사신도가 있어. 그 다음에 5회분, 4호분과 5회분, 5호분이 있고, 사신도, 일월신, 불의신, 야채신, 수레바퀴신, 여러 신들의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갖고 이제 도교적인 어떤 요소들이 강조되고 시작하고, 인물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불교적 요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성격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야처대 신이 있어요. 이게 야처대 신은, 이거는 도교신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정통신인데, 그만큼 철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레바퀴 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 당시 고구려가 수레바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차 같은 걸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소나 그 다음에 말이 끄는 마차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많은 마차들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없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박지원, 박재가 주장은 뭐예요? 수레를 사용하자. 왜 없어졌냐면 일단은 이제 소는 귀하니까 운반수단을 사용할 수 없죠.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선 시기 때, 조선 초기 때 명나라가 말을 너무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말을 군사용을 제어하고는 사용하지 않았어. 아예 키우질 않은 거야. 군사용 몇 개만 제어하고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사용하냐면 이제 장거리 운송할 때는 주로 이제 배를 이용하고요. 그다음 단거리도 이동할 때는 이제 뭐냐면 그 요즘에 지게나 그다음 사람 운반할 때 제일 많은 게 뭐죠? 이게 뭐죠? 가마 같은 걸 이용해. 마차를 안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매한 거 있죠. 단거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장거리도 아닌 그런 지역을 예매할 때, 그건 분명히 마차를 사용했는데, 마차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물류교류가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하더라도 이제, 거기 수레가 못 쓰니까, 그 지게를 짊어질 수 있는 것만, 물류교류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보부상 같이 보짜리 장수하고 지게 장수만 왔다 갔다 해서 조금만 물건들만 교류가 되잖아. 그래서 물류교통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박지원, 박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이미 고구려 때 이게 할봐야 되는데 조선 초기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쫙 없어진 거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중에 같이 다 풀어볼게요. 자, 백제 고분을 볼게요. 백제 고분 같은 경우에는 한성시대 때는 볼만한 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 여기는 이제 처음엔 토강모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토강모를 볼 때 이제 고구려의 어떤 건국 세력들이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계통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즉석복토복이 있는데 이 즉석복토는 뭐냐면 이게 좀 설명하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토강모는 아까 전에 어떤 거죠? 여기 간을 넣고 시체가 있고 무덤을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이게 토강모고 이게 좀 더 약간 발전된 것이 뭐냐면 여기다 간을 넣어. 그래 놓고는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겉은 돌인데 겉은 이제
토광모인데 거기다 뭘 하냐면 돌을 쌓아 올려요. 이게 뭐냐면 즉석봉토본이야. 이게 발음하기 힘든데 즉석봉토본이 그거예요. 안은 뭐냐 토광모인데 밖은 뭐죠? 돌무지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그 4세기 후반 때 뭐가 등장하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등장한 거야. 이게 의문점이야 학계에서. 왜냐면 계단식 돌무지가 갑자기 등장한 거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단식 돌무지 무덤 하고 그 다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돌무지 무덤 형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석 복두봉을 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토광모에서 발전된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부효계통의 무덤 형태죠. 근데 즉석봉통은 이게 아니라 돌무지도 일단 안은 봉토 토광모지만 밖은 뭐예요? 돌로 쌓았죠. 그러니까 이 돌로 쌓은 거 강조하는 애들은 돌무지 무덤이다. 그래서 이게 연결해갖고 이제 이렇게 뭐냐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 발전됐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직석독포를 어떻게 해석하죠? 이걸 이제 돌무지 형태로 해석해가지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발전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 놓고는 고구려 계통과 연결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건 토광모의 형태고 이거 직석복도로 발전됐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그거 상관없이 외대에서 건너온 무덤 형태야. 그러니까 요때 4세기 후반 때 새로운 계통의 뭐냐면 그 지배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장수왕의 무덤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관련해갖고 우리가 보는 고구려 무덤하고 설명하잖아요. 그 관련 없이 이거는 외대 문명 세력들이 등장한 무덤이다,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둘러싸고 고구려 계통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장수왕의 무덤과 비교해서 연결시키잖아요. 이게 교과서 통론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외대에 들어온 그 무덤 형태를 보고 대륙 백제에서 연결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제가 요소나 상동 지역에 백제가 또 있었죠. 이 대륙 백제에서는 그 세력들이 이제 중국 세력과 패해가지고 건너왔는데 이들이 원래 이제 그 북쪽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갖고 계단식 돌무지 무덤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건너와가지고 세력을 잡혔기 때문에 이런 무덤 형태가 등장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학계에 있는데 되게 교과서는 전자설이죠. 그 다음 5세기 초 중반 때는 이제 그 돌방무덤 등장하고 구식 돌방무덤이 등장하고요. 지방에는 구덩이식 석각본이든지 수장권 무덤이 등장하는데 돌방무덤의 이제 형태과 구격이 되게 다양해졌다. 그래서 또 신라인대 무덤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 거기 신라 토기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성시대 무덤이 이제 신라 거다, 백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되게 학자들은 오늘 백제 건데 나중에 이제 신라인들 재활용했다 보고 있어. 신라인들 그 백제인들 무덤을 다 해쳐가지고 버리고 자기 조상 무덤을 삼아냈던데 얘네들도 좀 약간 쪼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성시대는 진짜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 형태만 좀 나올 것 같고요. 웅진시대에 보죠. 웅진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송상리 고궁군이라는 게 있죠. 웅진 부근에. 그래서 소박하고 고조한데 굴식 돌방 무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벽돌 무덤이 두 개 있죠. 송상리 6호분하고 문영왕릉이 있어요. 이건 양나라 기술자들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축봉, 행여식 정실분인데 벽돌 무덤은 완전히 중국식 무덤이에요. 그래가지고 송상 6호분은 벽화가 있어. 사신도가 있는데 문홍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이게 좀 특징이야. 행여성식분은 되게 있는데 그래서 송상 6호분과 문홍왕릉이 거의 동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송상 6호분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문홍왕릉은 급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했던 벽돌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양나라 기술자가. 둘 간의 관계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고요. 그 중에 유력한 가설이 송산 6호분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전 부인이 죽으니까 거기 집어넣고 그 두 번째 부인이 자기 문흥왕이 죽으니까 송산 6호분에 묻히지 않게 하고 잠깐 거기 정지산 쪽에 빈장을 마련해서 있다가 문흥왕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자기가 죽은 후에 묻혔다. 그 이후로는 문흥왕릉에 발견된 어금니 뼈가 있어요. 그 어금니 뼈를 조사해보니까 나이대가 한 30대밖에 안 돼. 그래서 문흥왕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문흥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40세야.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일 거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지. 뭐냐면 정확히 몰라.
문흥왕릉은 도굴되지 않는 뭐냐면 그 무덤으로 되게 유명하죠. 왜냐면 구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잘 돼. 예, 그냥 꼬챙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파서 도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무덤이다 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의 남조 무덤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화로서 사신도가 있고 문중왕부터 무종왕까지 매장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비 시대 때 무덤은 능상리 고분이 유명해요. 거기 사비 부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능상리 고분은 다 구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벽화 보면 사신도, 연화문, 비우문 이런 것도 있고 성왕의 무덤은 좀 약간 있는데 성왕은 일본서기에 보면 목은 신라 북청 자리에 있고 몸은 돌려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능상리 2호분인가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무왕의 무덤인데 무왕은 익산에 뭐냐면 도읍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없지만 불교 다른 기록에 보면 있어. 그래서 익산의 쌍릉일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능상리 고분은 위덕왕부터 벽판까지 매장된 무덤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뒷장 넘어가서 91페이지.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같은 그 계통의 왕조만 알 수 있는 유적지는 해갖고 고구려 장고총과 백제 서청도 고분은 이제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서청도 사호분이 4세기 후반이지만 건국전의 무덤은 토광무이기 때문에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거 아까 즉석 그 봉토봉 그 해석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무지 무덤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한 계통으로. 근데 이에 반해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토광무의 한 발전된 형태를 보고 있죠. 그러면 토광무의 발전된 형태를 보는 사람들은 부여와 관련돼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돌무지 형태를 좀 발전된 형태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발전된 개다시 돌무지 무덤을 봐서 고구려 계통 보고, 학계 두 가지 견해가 동시에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견해는 그냥 중국풍이 받아들였다는 설도 있어요. 뭐가 어느 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신라의 고분을 볼게요. 자, 신라의 고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서창기 삼국시대 때 4세기에서 6세기의 대표적인 무덤이 뭐예요? 적성 목각분인 돌무지 덜렬 무덤. 똑같은 말이에요. 적성 목각분은 이제 한자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무지 덜렬 무덤은 그 한글로 적은 건데, 한글식으로. 그래서 수열식 적상 목각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평지에 구덩이를 파서 지상에 돌을 깔고요. 거기 밑에. 그 다음 덧널을 붙여요. 덧널이라는 건 뭐냐면 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이 있고 그 간을 둘러싼 각이 있는 거야. 간하고 각은 차이가 있죠. 간은 이제 시체를 놓는 거고 시체를 둘러싼 조그만 각을 둬요. 각에는 부장품을 넣어. 그리고 거기에다 뭐냐면 돌을 덮고 그리고 또 위에다가 뭘 넣냐면 흙으로 봉투를 쌓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 상당히 규모가 크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대왕릉이라고 아시죠? 경주에 가보면 대왕릉이 있는데 무덤 큰 거 있잖아. 거기가 있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 만들어진 시기가 4세기에서 6세기 때요. 미초왕부터 해가지고 저쪽 지증왕 때까지 무덤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씨왕릉이에요. 예. 그러다가 지증왕 넘어와서는 법황 때부터는 불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이게. 근데 이제 무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왕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거는 뭐냐면 왕실이 그만큼 권한이 약하니까 김씨 왕족들이 이제 권한이 약하니까 자신의 권위를 뭐냐면 가시하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법황 넘어와서는 이제는 왕권이 확립되니까 굳이 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무덤 형태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상목각보는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면 도굴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이걸 몇 개 파헤쳐봤어. 근데 파헤치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해요. 뭐까지 동원했냐면 포크라인까지 동원해갖고 한 달 동안 파가지고 했다는데 이거 하루 이틀 이거 도굴이 안 돼. 밤새도 파도 안 되니까 이게 도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물 유적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 이름 무덤은 갑자기 출현됐기 때문에 홍로족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 가설도 있어요. 왜냐면 홍로족 무덤 형태하고 이게 무덤의 형태가 비슷하거든. 예.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유적들을 이제 보면요. 거기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이제 보면요. 보면 이제 천마총 있죠? 천마총. 예. 왜 천마총이냐면 거기에 천마도가 발견돼서. 그래서 천마도가 발견됐기 때문에 천마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다라는 새로운 견해도 있어요. 기린은 그 독일에서 강조하는 상상의 동물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항난총이 있는데 항난총이 이게 제일 규모가 커요. 거기에는 항난총은 쌍총이 돼가지고 두 개의 총이 있어. 그래서 한 분은 왕과 왕비라고 보고 있는데 왕비 무덤이 더 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의문이 많은 무덤인데 이 항난총 내문왕의 무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한쪽 무덤은 근간이 있고 하나는 또 방주차가 있는데 근간은 누가 묻혔을까요? 근간은 왕이 붙였고 방주차는 누구 붙였을까 유추할 수 있죠? 왕비가 붙였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왕비의 무덤 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호우명에 발견된 그 무덤을 뭐라고 하죠? 호우총이라고 하죠? 호우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라의 고분을 돌무지 덜련 무덤이 하는데 이게 주주 무덤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토광무나 그냥 무덤 없이 구덩이 무덤을 해갖고 죽었어. 이런 무덤은 대개 신라 김씨 왕족들의 무덤 형태야. 특별한 소수 엘리트의 무덤 형태야. 자, 상위 계층, 상위 0.1%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걸 주주 무덤이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적인 무덤 형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에 의해서 하장 무덤이 등장하죠. 하장식이. 능지탑이라고. 그래갖고 이때 문무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성덕왕도 하장했다는 설이 있어요. 성덕왕은 성덕여왕이 아니라 하대 때 성덕왕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대중용 대왕왕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버프왕 때부터는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규모가 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거기 이제 무덤 양식 중에 이제 통일신라 말기 때 들어가면 아니 중후기 때 들어가면 호석이 등장해요. 호석은 뭐냐면 무덤이 있으면 둘레돌이 있어. 기단같이 이렇게 무덤에 뭐랄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무덤에 둘레돌 같이 만든 호석이 있고 그 다음에 호석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12지상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무덤 보면 문무석상이 있죠. 지금도 보면 문인성과 무인상이 있잖아. 무덤 앞에 그런 것도 있고 돌사자도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형적인 모습들이 어디에 나왔냐? 흥덕왕릉이나 계등에 보여요. 흥덕왕이나 계등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형태가 어디까지 건너가냐면 고조나 조선 왕릉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고조 왕조는 조선 왕조는 호석만 제외하고 아까 전에 12지상, 문무석상, 돌사자 배치 이건 고조와 조선 왕릉까지도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묘제다. 그러면 안은 어떻게 될까요? 왕릉급 무덤에서는 간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굴식 돌방 무덤 만든 다음에 그 간을 집어넣고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호석을 두르고 12지를 새겨놓고 그 다음에 뭐죠? 문무상, 돌사장 이런 식의 형태야. 예,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완성이 됐고 이것이 이제 호석을 제외하고 그대로 계승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조선 초기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었어요. 굴식 돌방을 만들고 거기에 간을 집었는데 문제는 굴식 돌방을 만들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야. 많은 사람 죽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세조 때인가부터 아마 그게 바뀌었어. 해격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격방은 해격을 집어넣고 그냥 다지기만 하면 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굴식 돌방 무덤보다 해격방이 더 단단해. 그래서 이 해격방 형태의 무덤 형태가 되게 왕이나 왕족들이 많이 쓰였던 무덤 형태고 일반 사람들은 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땅 파고 간 집어넣고 그냥 시체 넣고 그냥 무섭겠죠? 예.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탑하고 불상할 때 같이 문제 풀어보죠. 어차피 같이 하는 거니까. 예. 자, 탑을 이제 볼게요. 탑을. 자, 고대시대 탑을 관련돼가지고는 예전에 한 문제 나왔나? 아주 예전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고구려의 탑은 이제 지금 현존하는 탑이 없어요. 다만 목탑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 청원사지나 고구려 강개토대왕 때 요동성탑의 모습이 그 당시 이제 벽화 같은 데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원사에 있는 청원사지에 보면 목탑 유적지가 있고, 그다음 광개토대왕 같은 게 이제 시대에 목적탑이라서 요동성탑이라는 게 유명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고구려의 고분복화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목탑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유명 탑이 있죠. 미륵사지 석탑하고 정립사지 5층 석탑이 있어.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가보셔서 보셨을 거야. 원래는 이제 미륵사에 세 개의 탑이 있죠. 그래서 중앙탑이 큰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동탑이 있고, 그 다음에 석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륵사지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중앙탑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마, 서쪽에 있는 탑일 거야. 아마 서탑이 있고, 그 다음에 동탑이 있는데, 그 동탑은 지금 그냥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서탑이 있는데, 이 서탑은 무너졌죠, 이게. 무너졌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시멘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그냥 임시 복원했다가 지금 해체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복장물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 왕비의 이름이 선화공주가 아니라 뭐야? 사택 덕적이 나와버린 거야. 아이가 이제 상공지사가 틀린 거지.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무왕의 아내가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 덕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사택시라고 관련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왕 정도 됐으면 뭐 왕비를 뭐 한 명만 거느겠어요? 여러 명 거느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는 꼭 이게 단정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그 당시 익산 총독과 관련돼 있죠. 왕궁리 유적지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왕 때 익산 총독하는 과정에서 미륵사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때 구축 석탑을 세웠는데 이거는 말이 이제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가독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럼 목탑 양식이 뭐냐?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이제 목탑 양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옥계석 있죠. 옥계석이 살짝 올라간다든지 베롤린 기둥 양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복장문 있죠. 복장문은 보통 석탑에서는 2층이나 3층에 집어넣어. 근데 이거는 신축성의 밑바닥에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이제 사람이 왔다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가보면 거기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건 다 목탑 양식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석탑 양식이야. 근데 석탑 양식이지만 약간 뭐냐면 목탑식 어떤 것들이 가미돼 있어.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이고,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기본적으로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에 일부 가미됐다. 그래서 목탑 양식에 석탑 양식을 넘어간 가독이적 양식이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 나중에 이제 소정방이 그 어딜 점령했어요? 백제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백제를 이제 점령했기 위해서 점령하고 나서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야. 사람들 부르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낙서를 냈죠. 거기다가 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여기가 점령했다. 백제를 점령하고 했다. 해서 이런 기록이 쫙 있어. 그래서 이걸 뭐냐면 평제탑이라고 해. 대당 평제탑. 백제 평제했다 해서 그래서 대당이 백제를 편정했다 해갖고 예전에 평제탑이라 불렸어.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명칭이 잘못된 거죠. 왜 남의 나라 원래 기념비 자체가 이제 거기 뭐 비석이 승정보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정립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평제탑 하면 정립사지 5층 석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라에 이제 보면 목탑이 남아있죠. 이게 항룡사 9층 목탑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건 뭐예요?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불타 없어졌어. 이거를. 그 다음에 분황산 모종석탑인데 이거는 이제 어느 영향 때 만들어졌냐면 그 성덕영향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덕영향 때 이제 그 당태종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여자냐 하면서 이제 비꼬 오니까 나도 여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답이 분황사라고 하는데, 분황사라는 건 말해서 보는 것이 한기로운 탑이란 뜻이야. 그래서 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것도 석탑이지만 마치 돌을 깎아가지고 몰로 만든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모전이야. 벽돌 석탑은 아니에요. 벽돌은. 네, 전탑은 아닌데 벽돌을 돌을 깎아서 몰로 만든 거야. 마치 그 벽돌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모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목탑이 전반적으로 석탑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탑이 많아요. 석탑이 주야. 그걸 아시죠? 일본은 뭐가 줄까요? 목탑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전탑이 주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통일신라 들어와서 이제 3층 석탑이 이제 주요가 되죠. 그래서 가문산시 3층 석탑이나 고선산시 3층 석탑, 그 다음 불국 3층 석탑, 뭐 석가탑, 이거 다 3층 석탑이야. 예. 근데, 그, 통일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정해사지 13층 석탑이에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그래서 이제 3층 석탑은 정형화되고 군형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볼 게 뭐냐, 승탑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소백산맥 이북 지역 같은 경우에 선종이 확산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승탑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종의 유행이나 호족들의 성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중앙 같은 거, 경주 중심은 아직까지도 교종이 남아있기 때문에 3층 석탑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주 원원사지 3층 석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들어가면, 정기때에 들어가면, 그 송나라 양식을 받은 그 석탑이 등장하는데, 8층, 9층 석탑이네. 8각 9층 석탑. 다각 당층탑으로 바뀌어요. 이제 상층 탑에서 다층 탑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있고, 승탑도 계속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 후기 때 들어가면 대표적인 게 이제 경칭사 10층 석탑이 있죠? 이 경칭사 10층 석탑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남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아갖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그 석탑이 세조 때 만들어진 게 원광사 10층 석탑이야. 그래서 남아구의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밑에 기단이 사단으로 돼 있죠. 잠깐 보세요. 기단이. 거기 탑에 보면 경칭사 10층 석탑이나 그 영향을 받은 원광사 10층 석탑하고 기단이 거기 보면 사단으로 돼 있어. 이 사단으로 된 게 남아교의 풍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칭사 10층 석탑은 어디에 있어 지금? 지금 서울박물관이죠. 국립박물관에. 예, 거기서 맨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예, 인증상 날리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이제 탑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탑은 시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요거는요. 불상을 보죠. 불상도 예전에 기출문제 때 잠깐 언급됐었어요. 자, 고대시대의 불상은 이제 삼국시대 때 공통적으로 미두방가 사유상이 있어요. 그래서 삼국에 다 보면 미두방가 사유상인데, 미두방가 사유상은 뭐냐면, 미륵보살이 이 미래에 이제 부처죠. 태어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있는 상인데, 그러니까 미륵보살이라는 사람은 이 미래의 부처로 태어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보살인데, 도솔촌에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진과 사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날 사사이기 때문에 미륵보살 방가상 같은 게 항상 뭐죠? 앉아서 사색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이. 네. 그것이 이제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일본에도 영향을 주죠. 일본 국보 1호가 뭐냐면 목재, 미륵, 방가 사유상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일본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백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목재, 방가 사유상도 백제에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물론 견해도 있지만 신라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신라 핫핫이 있죠. 이 핫핫이 이제 뭐냐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신라에 영향을 받은 게 좀 특징이야 이게는요. 예.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석굴사 이런 것들이 있고 본주물 보살상 있고 석굴사원 같은 것도 있죠. 원래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는 지금은 불국사 암자지만 원래 독립사찰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석굴암 그 안에 있는 이제 본주불 보살상 같은 것들은 이제 있는데, 되게 이런 석굴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찰이라고 불러요? 이건 예. 석굴사 그 모양 형태, 그러니까 그 건축 그 양식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굴사원이라고 하죠. 석굴사원. 석굴사원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그 굴을 파고 이제 뭐냐면 거기에 뭐냐면 사찰을 만든 석굴사원이 있어. 원래 인도에서 출발했던 사원인데, 인도와 중국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인도와 중국은 자연동굴 그대로 이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굴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는 자연동굴이 아니라 인공동굴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거의 무너졌어 이게. 근데 지금 복원된 건데, 원래 형태로 복원돼야 되는데 복원이 잘 안 돼갖고 막 습기도 차고 그러고 있고 지금 가습기 틀고 막 난리 나고 하는데, 예,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모습하고 원래 통일신라 그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나 봐요. 이 석굴사가.
그래서 이제 있고, 석불사 또는 석불사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각국의 대표적 유적지 좀 정리를 해봤고,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나온 게 있는데, 그 고구려에 보면 영가 7년면 금동 여대 입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상이죠. 예. 그 영가라는 것은 이제 북조의 연호예요. 북조의 연호인데, 그때 북조에서 그 전진의 연호죠. 엄밀한 전진의, 북조는 아니고 전진의 연호인데, 전진 영가 연호에 7년전에 영가 7년에 만들었던 금동 여대 입상이에요. 입상이라는 건 서 있는 거잖아요. 예. 자,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양식을 모방했고, 이 상은 강인한 인상과 은한 미소로 고구려 독창성을 반영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공예 조각 중에 또 볼 게 뭐냐면 그 서산마의 삼중불 있죠. 예, 이거 백제의 미소라고 부르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백제 금동 용봉 대학로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1990년대에 그 당시 이제 사비 유적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발견된 거, 그 주차장 쪽에서 발견된 건데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나와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 여기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의 문화 일본 전파 보면 자, 삼국이 일본에 큰 영향을 줬지만 잘 많이 영향을 줬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제일 많이 영향을 줬죠? 백제죠, 백제. 그래서 백제는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불리냐? 구다다. 큰 나라라고 불려요. 그래서 백제가 이제 아직기 왕인을 파견해갖고 일본에 건너가 한문을 가르쳤고요. 불경, 불상,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하가 공예기술자를 파견했죠. 그래서 일본이 때 이제 백제식 그 5층탑이 세워지고 백제 가람양식은 이제 뭐냐면 사찰의 그 양식을 사찰의 어떤 구도를 말해 건축 양식을 말하는데 탑의 위치나 그다음 건물의 위치, 금당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제의 일본에 보면 백제사라는 절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백제의 영향을 받는 게 일본 애들은 집을 지을 때 그냥 말뚝을 박아가지고 집을 지었어. 근데 백제의 영향으로서 그 밑에 심초석 아시죠? 심초석을 박고 말뚝을 박았어요. 예. 그만큼 집이 뭐예요? 단단하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 또 백제가 또 뭘 영향을 줬냐면 철기 제작법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일본에서는 자체 철기를 못 만들었죠. 되게 그 번안이나 백제에서 수입해왔던 건데, 그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철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5세기 후반대야. 누가 알려줬냐면 백제가 알려줬어. 백제가. 그래서 이제 백제를 이제 일본에서는 구다다고 부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제 방식하고 일본 방식은 또 연결돼 있고. 자, 고구려 같은 게 기도계몽을 해전한 사람이 건너가서 일본 쇼트코트에 스승이 됐고, 담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기의 오경과 그림을 가르쳤다고 하고,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수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카마스 고분군 아시죠? 네, 다카마스 고분군은 고구려 수산이 고분군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게 축제예술을 해갖고 저수지 시설과 조선술 전파했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일본의 배들 특징이 뭐냐면 첨제형이에요. 첨제형은 뭐예요? 배의 바닥이 뽀죽한 형이야. 이 뽀죽한 형인데 이게 첨제형인데 요거는 되게 기동성이 있는 거야. 안전하진 못하지만 이게 되게 신라의 배의 특징이에요. 근데 고려형 조선시대부터 넘어와서 특징이 뭘로 바뀌었죠? 평저형으로 바뀌었죠. 평저성. 이거 안정적인 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건 조선소대에 영향을 줬고, 이것이 이제 애닝의 그 입당 구복 순례행기에 나와요. 애닝이 이제 신라배를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그때 신라배가 많이 흔들렸다고 그러거든? 첨정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파도를 타기 때문에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첨정형이고, 이 첨정 형태가 일본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축제에서 저수지의 전파로 한인의 연못이나 이름까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삼국문화 일본의 전파 보면 도레인이 많이 건너왔죠. 물론 도레인이 다 한반도에 건너온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의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백제 도레인 같은 경우에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 보통 여러 도레인들이 많이 건너왔는데 신라 집안 중에 하타시가 있어요. 하타시가. 쇼가시 많은데 백제만 하타시가 있는데 이 하타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그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지금의 뭐죠? 헤이안코 아시죠? 헤이안코. 지금 어디예요? 헤이안코가 그 교토 아니에요?
교토 아니에요, 교토. 예전에 일본의 수도 해안골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타시예요. 하타시.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문화를 보면, 백제 문화를 받아서 아스카 문화가 등장했죠. 그래서 통일신라 문화를 받아서 이제 그 당시 다이카 게시님의 영향으로 학고 문화가 형성돼요. 학고 문화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다이카 게시, 아스카 문화와 학고 문화와 관련된 건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일본 애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죠? 예, 우리는 어디에서 집수리했다는 거야? 중국의 문화에 집수리했고, 이거는 이제 그 조선의 문화는, 이제 한반도 문화는 그냥 일본만 받아들였다. 우리는 중국의 적통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듣는데, 관련성 좀 부정하려고 하죠, 애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무덤 양식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몇 번을 보시냐면, 기출문제 이제 보면, 여기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아까 지금 이제 8번까지 풀어봤죠? 네, 9번 넘어갔죠? 30페이지 9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은 고구려 도읍지와 관련된 주변 지역의 주요 유적을 표시한 거다. 가와 마의 가한 선령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 기본석, 기본 강의 보면 제 그림을 그려놨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편 문제 분석편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이 사진을.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잠깐 페이지가 좀 잘못됐네, 이게. 거기에 기출문제 분석편 해가지고 8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87페이지가 아니라 89페이지 고치세요. 예, 찾아보면 있는데, 이게 표시가 잘못됐어. 자, 일단은 이제 보면, 가는 무슨 산성이죠? 한도산성이죠. 예. 그 한도산성 위치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몰라요. 근데 다만, 그 산선자 산성이 지금의 한도산성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예. 그 한도산성은 특징은 포곡식 상성이야. 포곡식 상성은 뭐냐면, 상 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야. 산 꼭대기에 만든 산성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상의 능선을 따르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성이 포곡식 상성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죠? 나는 국내성이죠. 국내성. 보통 고구려 상성의 특징이 뭐예요? 고구려는, 산성 평저성 체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산성이 있고 평저성이 있고, 평저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궁궐이라든지 그 부근에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나면 버리고 산성 올라가죠. 그래서 산성 평저성 특징이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한인 지역에서도 그 온현산성 있죠. 온현산성은 산성이고 하고자성이 평저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지역에서 이제 여기 볼 때도 한도산성이 산성이었고 평저성 국내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을 옮겨갔을 때도 원래 평양 초기 때는 평저성이 안악공성이었고요. 상성은 그쪽에 대성상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화왕 때 들어와서 중국의 이제 침입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이제 산성은 뭐냐면 뭐가 편해 방어하기가 좋아. 그렇지만 방어할 동안 그 밑에 있는 평저성에 있는 각종 건물이나 민가는 어떻게 돼요? 불 다 없어지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아와 그 다음에 민가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자 해서 나성을 만들어. 중국식 나성 체제가 이게 장항성이죠. 오늘날 평양성이죠. 그래서 내성, 외성, 북성 이렇게 세 성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그 평양성을 건설했다. 그 당시 이름은 장항성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평양성을 공유할 때 평양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안에 내부 공모자 때문에 그게 문이 열려가지고 점령했죠. 그만큼 이제 단단하게 지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가는 주몽 집단의 부여부터 이주해 처음 자리 잡은 곳이다. 이게 틀렸죠. 가가 주몽 집단의 부여부터 이주해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어디죠? 한인 지역이죠. 예, 한인 지역이니까 틀렸죠, 일단.
자, 그 다음에 나를 천도한 이유는 남진을 적국 추진해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고 한다. 요 국내성인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천도 평양성 천도죠. 예. 근데 장수왕 때부터 우리가 생각한 평양성에 천도한 건 아니에요. 장수왕 때는 어디다고 했죠? 안악공성, 그 다음에 대성상성이죠. 그 예전에 아마 수능에서 그 문제가 있더라고. 장수왕 때 해놓고 국내성에 평양성 이렇게 이동했다. 이거 틀린 거죠. 왜냐 그 당시 평양성 없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건데 여튼 다는 돌무지 모욕으로 명문 자료가 발견됐다. 다는 이제 어디와 이제 관련된 거냐면 그 강개토 대왕하고 관련돼 있어요. 강개토 대왕. 예. 그래서 이제 강개토 대왕 등을 추천하는 태왕릉이에요. 여기가 왜 강개토 대왕이라고 볼 수 있냐면 거기에 이제 이게 표시가 약간 큰데 강개토 대왕릉이 어디예요? 라가 있죠. 라가 강개토 대왕이고 다 앞에가 태왕릉이죠. 예. 그 지도에서 보세요. 태왕릉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돌무지 무덤을 만들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위에 뭘 만들었다고 했죠? 위층에 제일 위층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당을 만들죠. 그때 사당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뭐냐면 벽돌이 무너져갖고 그 밑에 깔리면서 이제 전돌들 몇 개 있었는데 파편된 전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태왕이라는 명칭이 있죠. 그래서 태왕이 영원하도록 태왕릉이 안전하고 단단히 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태왕릉이라고 한 거야. 그럼 답이 3번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라는 위나라의 그 고구려 침입을 격퇴한 내용을 실려있다. 요거는 위에 고구려 침입을 격퇴한 내용이 실려있다. 위에 고구려 침공을 격퇴한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강개토 대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위가 뭐냐면 고구려 침입해 올 때는 언제 때예요? 동초왕 때예요. 그 전에 얘기죠. 다만 이제 이와 관련된 게 뭐냐면 각고금 기념비가 있어. 각고금 기념비가 이제 나중에 발견된 건데 전체 비문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발견돼. 그래서 각고금이 국내성을 점령하고 나서 위나라 장수 각고금이 점령하고 나서 그 승리를 한 기념비 전승비를 적어놓은 거야. 근데 전승비가 지금 파괴되고 조금만 남아있어 지금. 벽돌만 조금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파편 남았는데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하면 자 그다음에 마는 거기 동떨어져 있는 데죠. 마는 이제 항문총인데 항문총 부근의 위에 있는 거죠. 그 돌방무덤과 관련된 인물이 그 뭐냐면 가난 묵소와 생전의 그림 벽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마는 뭐와 관련된 걸까 이거는? 예? 마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모직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강개토 신하의 무덤과 같은데 이건 장수왕 때 이제 이렇게 강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신하였던 모두 모직문과 관련된 건데 모든 모직의 특징은 돌방 무덤 형태이지만 벽화가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야. 다만 뭐는 있다? 묵서는 있어. 그래서 모두가 예전에 생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가계 내력과 그다음에 고구려 천하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 그래서 묵서는 아시죠? 벽면에 묵으로 적혀있는 내용도 있어요. 덕후니 상호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묵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가 09년 문제인데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 지금은 그냥 기출분석 다 돼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그 당시 요 문제 나올 때 거의 쇼크였어 완전히. 이거 어떻게 푸냐? 막 난리 나고 있었지 그때. 왜냐면 요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이제 알고 있는 개론서, 통론, 푸셈조차도 없는 내용이야. 어디에서 제가 이거 근거를 찾았냐면 그 고구려사를 전공하신 분 책이 있어. 고구려사 신태신가 뭐가 신머시기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 책 보고 이제 와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를 찾아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서 좀 제가 이제 또 발췌해갖고 하고 여러 자료를 끌어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해볼게요. 10번. 자, 다음은 답사 일정을 정리한 글이다. 자, 기읍과 미음에 관한,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있다가 기출 근거편을 좀 안 읽고 넘어가는데 9번과 관련된 기출 근거편이 1164페이지에서 1165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답사 일정에 정리한 글이다. 기읍과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기역은 옥산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정해사지 13층 서탑,
등등등 했는데 아마 이게 내용이 제자각서 만들기 수업 중에 하나인 답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걸 이제 한번 보면 오는 걸 찾으니까 보면요. 기획은 16세기 후반에 인쇄 가능된 상공유사 전집이 보관됐다. 옥산성원은 이제 누굴 모시기 위한 성원이죠? 이현적을 모시는 성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현적 저서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보관돼 있어요. 근데 이 옥산성원에서 보관된 삼국사기는 중종 때 경주 지역에서 간행된 책인데, 이때 이 삼국사기는 지금 뭐냐면 현존하는 그 어떤 책이에요? 삼국사기 제일 오래된 판본이야. 판본. 그러니까 완집 판본이죠. 삼국사기 전편 중에 제일 완집 판본이 오래된 판본이 중종 때 만들어진 이 판본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요게 옥산성원이 있다. 근데 삼국유사 전집은 보관되지 않고 삼국사기가 보네. 삼국사기. 예. 예.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삼국유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관할 필요 없죠. 불교사와 관련된 건데 거기 유교 성원에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발견된 이 옥산성원 뭐냐면 삼국사기가 완질본으로서 완성판이죠. 예, 최고 오래됐죠. 근데 이제 또 그 전에 판본이 있긴 있어요. 태종 때 만든 판본도 있는데 이거 완질본이 아니라 몇 건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질본으로서 이제 최초 오래된 건 아니고 이 옥산성원에 있는 삼국사기 판본이 제일 오래됐다. 완질본으로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정해산지 13층 석탑이 있어요. 이 정해산 13층 석탑은 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통일신라 후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고구려 후기 때 원나라 양식을 만든 양식은 아니에요. 이거 고구려 후기 때 원나라 양식을 만들어진 것은 뭐죠? 경청사 10층 석탑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3층 탑이 뭐냐면 주도지만 이와 달리 이제 이 다층탑으로 구성돼요.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경청사 10층 석탑과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제 기출 주제 그 근거편인 1166페이지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흥동왕릉 있죠? 흥동왕릉은 통일시대 하대 제일 규모가 큰, 무덤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원성왕릉, 계릉을 이제 모델로 이제 조성했던 건데, 통일신라 전형적인 모습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고, 그 다음에, 병풍석에서, 병풍석 돌렛돌이죠. 돌렛돌에서 뭐냐면 12지상도 조각이 됐죠. 그래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호속에도 있고, 그 호속에도 12지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답이 3번 맞죠? 그 다음 4번은 냉수입인데, 자, 제모대 기속을 둘러서 왕경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 대한 처벌 내용이 있다. 영열 냉수입은 이제 율조왕이나 지중왕 때 만들어진 거 추정되고 있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있는, 이 앞에 흥성리비까지 발견할 전까지는 제일 오래된 비문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왕경인의 어떤 제사는 게 아니라, 그 당 지지왕을 비롯한 6부의 그 수장들이 그 진입만추의 절거지 재산상소에 관련돼서 해결하고 손을 잡고 뭐냐면 했던 것이죠. 공동학교 형태로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은 흥성립인데 버프왕 때 발표된 율령에 의거하여 죄를 범한 지방 및에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이제 흥성비 내용이 아니라 울진봉평비 내용이야. 울진봉평비. 그래서 울진봉평비는 버프왕 때 제작된 건데 그 당시 이제 그 지역민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신라정부 반항을 하고 그걸 모종의 어떤 사건을 진압하고 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흥성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리 비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신라 비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게 내용을 이제 보면요. 신라 관리들이 이제 좀 급이 꺾어진 신라 관리들이 그 지역에 이제 포항이죠, 지금. 그 지역의 어떤 재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걸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죠. 답이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 볼게요. 11번. 자, 삼국의 예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삼국은 모두 금동미륵 보살 방가상을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금동미륵 보살 방가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본의 1호인 고도사에 있는 목재 미륵 방가사에 영향을 줬고, 그 목재 미륵 방가사는 그 고도사 창시자인 진화승, 신라의 핫다시에 뭐냐면 영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라 계통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무용총에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가 있다. 무용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무용총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냐면 거기에 이제 고글 벽화가 있긴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 무용총은 이제 뭐랄까 생활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무용총은 사냥 그림 같은 거 있죠. 이게 많이 그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신도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사신도가 그려진 건 대표적인 게 쌍용총하고 뒤에 강서대모야. 쌍용총 강서대모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천마총에 천마도라는 세련된 벽화가 있다. 이거 틀리죠? 천마총은 예전에 아까 설명 못했는데 벽화가 없는 구조야. 없을 수밖에 없죠. 간이 있고 그 밑에 둘러싼 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벽화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마총에 천마도라는 세련된 벽화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천마도는 장리야, 장리. 장리가 뭐냐면 말을 탈 때 막 달리면 물고등에 이제 내딛으면 어떻게 해요? 물기 튀죠. 그래서 튀면 이제 옷이 젖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을 쳐가지고 물을 튀는 걸 막는 게 장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다. 그래서 천마도는 하늘에 올라가는 비상도, 마을 비상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장리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보면 정림사의 5층 탑은 목탑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거 틀리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야. 네. 정림사 5층 석탑은 기본적으로 이건 석탑 양식이야. 다만 약간 무슨 양식이 있다? 석탑 양식이 있다. 석탑 양식이면 약간 기본적으로 뭐죠? 목탑 양식이 있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게 또 유명한 게 아까 얘기했죠. 소종방이 백제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승 기념탑을 하고 예전에 알려졌죠. 그 탑시 1층에 대당 평 백제국이라는 말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잘 알려진 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문제는 예전에 이제 풀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대시대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한번 풀고 마무리 짓죠. 자, 몇 번 문제 보시냐면요. 23페이지. 이거 총괄평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아유. 23페이지 47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47번 문제 보면 다음 무덤의 명칭을 써보고 이 무덤이 어떤 양식에 의해 만들어진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이제 47번에 이제 무덤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앞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거기 뭐냐면 이제 그 안악 사모분과 관련된 거야. 거기 이제 보이시죠? 네. 거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현실에 들어가면 그 앞에 정문에 전면에 그전에 백나간을 쓴 남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백나간은 이제 중국 사서에 보면 누구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왕. 그래서 이제 예전 동수설이 유력했지만 이걸 보고도 이거는 이제 왕급 무덤이다, 왕릉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되게 많이 적어놨긴 했는데. 네. 얘가 왜 없지? 어디다 적어놨지? 저쪽에다 적어놨네. 이번 건.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얘가 총괄평가 이제 14페이지 잠깐 보세요. 14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14페이지 24번, 23번 문제네요. 네. 23번 문제인데, 자, 다음은 어떤 무덤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무덤의 국제성을 알려주는 그 유물 4가지를 제시해보고, 이 무덤 형태와 비슷한 또 다른 백제 무덤 하나를 써보시오. 그 지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 사실을 3가지 말해보고, 능상리 고봉우대에서 발견된 매직건에 반영된 사상을 보여준 백제 유물 1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반영된 사상을 알 수 있는 백제 유물
자, 요거는 송상리 유적지에 발견된 뭐와 관련된 거죠? 여기 문홍왕릉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벽돌 무덤인데, 문홍왕릉 앞에 그 지석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석을 이제 소개를 했을 텐데, 여기에서 좀 앞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죠. 지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62년 계묘년 5월 7일 임진년에 돌아가셔서 을사년 8월 12일 날 그 뭐냐면 갑신년에 이르러 대모의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돼 있다. 해갖고 이 지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편에 매직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매직권은 뭐라고 적냐? 돈 1만냥 다음에 권 을사년 8월 12일 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앞에 그 뭐냐면 든 돈으로 토지신 통왕 그 다음에 이제 토부모 그 다음에 연봉 2천석 이상의 여러 관료들에게 나와서 서쪽 땅을 사되 모를 만들었으니 문서를 만들어 남긴다. 한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요때 영동대장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양나라 교류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교류를 해갖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그 양나라에서 이 문흥왕에게 줬던 책봉 간직이야. 영동대장군은. 예. 그리고 백제 사마왕 있는데 원래 사마라는 것은 이름이죠. 무롱은 이제 시오고, 그래서 사마라는 것은 이제 무롱왕의 이름인데, 가까라 시마라고 해갖고, 이 사람이 가까라 시마라에서 태어났죠. 시마는 일본말로 섬이야. 그걸 한자로 적은 게 사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 시호 제도가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않았다. 실신했지만. 왜냐면, 죽은 후에는 시호를 써야 돼. 시호를 안 쓰고 있잖아, 지금. 예. 그 다음에 62년 계모년 5월 7일 날 임진년에 들어갔는데 횟수로 65년 3년 뒤에 을사년에 요게 묻혔다는 거야. 그러면 요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3년 동안 감회장을 했다는 거야. 빈장을 만들어가지고 묻혔다가 횟수로 3년 그러니까 정확하면 27개월이지만 횟수 3년에 뭐냐면 여기를 만들어가지고 붙였다는 걸 쓰죠. 그래서 대개 이 빈장의 유적지를 어디로 보냐면 정지산 유적지로 보고 있어요. 정지산 유적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을사년 나오고 계모년 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절대 기년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삼국사기 기록, 그러니까 영동대장 사마왕이 죽은 해와 그 다음에 여기 계모년이 죽은 해가 일치되는 거야. 600 그 계모년 해가 그러면서 이게 절대 기년을 이게 삼을 수 있어. 이 기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죠? 앞뒤로 이제 편년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다. 그러니까 기록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한자가 안 적혀있지만 요때 돌아가실 때라고 해갖고 이제 할 때 임진년에 돌아가실 때 할 때 그 글을 쓸 때 홍을 쓰지 않고 붕을 썼어. 붕. 돌아가실 때 홍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왕한테 쓰는 거죠. 근데 붕은 누구한테 쓰는 거죠? 황제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왕을 뭘로 보는 거야? 황제급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남은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날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했죠? 그, 매직건이죠. 그래서 이 매직건은 도교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그 묘지를 매입하는 매매 계약서인데,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그 당시 도교 사상이 많이 반영됐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땅을 사두려면 꼭 백제 왕이라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민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혈율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율령이 그만큼 철저하게 실시했다는 거잖아. 그 뒷부분에.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석하고 매직건 달라요. 지석은 앞에 여러 가지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고, 매직건은 그 뒤편에 있는 내용이야. 비석을.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요 무덤이 되게 국제적인 무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과 교류 과정에서 여기 유물 유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유물이. 자, 거기에 보면 연암원 벽돌이 보이고요. 배수로, 등잔, 도자기, 그 다음에 그 오수전이 발견되죠? 이 오수전은 그 한나라 때 만들어진 그 화폐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700년 동안 사용했던 화폐죠. 금속 목간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여겨볼 등잔인데
등장한 중국식 백작인데 중국에서 가져온 걸로 보이지만 현존 최고하는 백자야.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중국식 백자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오래된 백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금속 목각이 있죠. 원래 우리는 적송이에요, 소나무가. 근데 금속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일본에서 발견했는데 이 금속 목각은 어디에 이제 많이 사용하냐면 정방 후원본에 많이 사용돼. 그래서 이제 백제의 왕실과 그다음에 그 당시 일본 왕실, 게이타 왕실 서로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함께 또 뭐 만든 무덤 형태가 있죠. 벽돌 무덤이. 하나가 또 있죠. 무슨 무덤이죠? 송산리 6호분. 네. 그래서 송산리 6호분이 오히려 더 잘 만들어졌고 예전에 송산리 6호분은 벽화가 있죠. 근데 여기는 벽화가 없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역사 사실이 뭐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인데 일단 문호왕의 이름이 사마라는 거. 시마다는 일본에서 이제 말에서 나왔고 장례 방법 3년 동안 감회장에다가 이장했던 빈장이 존재했던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시점 문헌학적인 사망 시점과 기록에 있는 사망 시점과 유물이 일치돼 그 지성 내용이 절대 연도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매직건에 반영되어 있는 도교 있죠. 도교인데 거기에 반영된 백제 유물 능상리 거기 고분군에서 주차장 공사하다가 발견된 우연찮게 보는 게 뭐예요? 백제 금동 대학로죠. 거기에 백제 보면 금동 대학로 보면 포면에 도교적인 표현들이 많죠.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그 앞부분에 이제 보면 21페이지 거기 1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1번 문제. 자, 다음은 삼국시대 만들어진 무덤의 그 단면도다. 이 무덤이 만들어질 당시에 신라의 권력관계를 말해보고 이 무덤 형태의 유물이 많이 발견된 이유를 무엇인지 써보시오. 그리고 8세기 이후에 등장한 신라의 왕릉권 무덤 형태의 특징을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권력관계는 뭘 반영하고 올까요? 이게 4세기에서 6세기 때 특별하게 나타난 무덤 형태가 있죠. 대왕릉을 중심으로 해서 내무랑 김시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유는 도굴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죠. 이거 도굴 안 돼. 이거 도저히 커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특징은 여기 보면 이제 그 8세기 이후니까 구식 돌방 무덤이죠. 구식 돌방 무덤 형태로 호석 12지 신상, 문무 석상, 돌사자상이 배치되어 있다. 호석 12지 신상, 그 다음에 문무 석상, 그 다음 돌사장 4개 키워드 애워두고 다 지니세요.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이렇게 풀고 내가 또 몇 개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다. 아이고 요거 정도네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시험 다 풀어봤고 총괄 문제는 몇 개 더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찾아보세요. 예. 그걸 찾아보시고, 잠깐만, 이거 풀려다가 말았다. 잠깐, 그 17번 문제 보세요. 이거 저번에 풀려다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것만 딱 한 문제 풀고 이제 끝날게요. 자, 다음은 가와 나는 불교계 대표적인 인식론이야. 17번 문제예요. 이 인식론 통합한 인물을 제시한 사상의 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가와 나가 있는데, 자, 인도의 대승불교 한 유파로 공을 강조했다. 현상계 모든 삶은 인연에 따라 잠시 존재했던 것이며 그것이 모두 분별과 양극단을 타파하고 중돌치해야 된다고 했다. 중국의 일을 삼릉종이 나간다. 자, 이건 무슨 학파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중간학파. 예. 그리고 이제 하엄종도 이 중간학파에 속하는 파예요. 또는 공간학파라고 또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대승불교의 또 다른 유파로서 유도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현상도 본체도 모두 인간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인식을 수행하는 힘으로 정화되어 지혜를 만든다고 했다. 중국은 이를 대표적인 법상중이야. 법상중은 아직 마음속에 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학파죠. 예. 그러면 요 공유학파, 그러니까 그냥 유식학파, 중간학파의 싸움, 이 공유 논쟁인데 그 인식론을 통합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죠. 원효의 사상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상적 의의, 그래서 중간과 유식의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고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겠고, 그 다음에 공유의 일면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각 입장의 사회 조화 활동의 독자적 이동과 실천 원리를 정립했다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이제 살펴봤고, 제가 이제 한타임은 이제 못하고 이제 갈게요. 왜냐면 제가 중세사 그거를 준비를 안 해놨어.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사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강 장소가 원래는 지금 성대에서 이제 하는데 사정상 한 달 동안 이제 서강대도 좀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강대 직강 오실 분들은 4월달은 서강대 오세요. 예. 그 다음에 5월달은 다시 성대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공지에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전국 역사 신청방 가보면 매주마다 제가 장소 공지를 올려요. 그래서 장소 공지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